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과 같지 않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의 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센스,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라는 책과 함께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가장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거리가 먼 사람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사람에게서 가시돋친 말을 듣게 될 때, 그럴 때가 가장 속상하고 서럽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센스 있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말을 잘하는 스킬, 즉 화술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말센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술에 대한 책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상대방과 눈을 잘 마주쳐야 하고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또 리액션을 잘해줘야 하고 이런 스킬들이요. 그런데 진심을 전달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대화를 정말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서 실제로 결정적인 요소는 이 대화 스킬이 아닙니다. 소통을 진짜 잘하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진심 어린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진짜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을 전해줍니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을 딱 필요한 만큼만 할 줄 아는 말센스. 내 말만 먼저 막 하기보다는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 우리가 이 진짜 말센스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대화에는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거고요. 또 닫혀있던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까 너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저 네 기분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서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나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함께 나눔으로써 그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에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나의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번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번은 이와 관련해서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입니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반응. 나 지금 너무 바빠. 나도 지금 진짜 정신없어. 지지 반응. 나 지금 너무 바빠. 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전환 반응. 새 신발을 사야겠어. 내 신발도 다 낡았어. 지지 반응. 새 신발을 사야겠어. 그래, 어떤 신발 사고 싶은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입니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되는데요.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번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젯밤에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봤어. 그래? 좋은 영화더라. 나 진짜 재밌게 봤어. 그렇구나. 너도 그 영화 봤지? 나도 봤어. 그런데 난 좀 별로였어. 내가 보기에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이 대화에서 댄은 주씨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댄은 자신에게 대화의 고삐를 넘기도록 주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댄은 주씨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비평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놓고 버리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어.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죠.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런 뒤에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돌아와서 한데 흡수되고 통합됩니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모든 과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방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나의 경험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건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했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합니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었는데 별 문제 없더라.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인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기나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는 말했습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나는 사실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는데요. 이 경험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나의 조언이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말로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입니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 큰 공감력이 있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서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한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화 중에 나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 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카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대화가 길을 잃고 주제에서 한참 벗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이탈리아를 여행했어. 아니 잠깐, 2007년도였던가? 잠깐, 내가 보스턴에 직장을 얻은 뒤에 떠난 여행이었으니까 분명히 2005년도였을 거야. 그래, 이건 맞는 것 같아. 샤론이라면 정확한 연도를 기억할 거야. 샤론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니야, 지금 샤론은 바쁠 거야. 이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올 때쯤 당신은 아마도 흐릿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마크 고울스톤은 대화 상황에서 40초 이상 말을 늘어놓을 경우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처음 20초를 녹색 신호등에 비유합니다. 그 20초 동안에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초는 노란 신호등입니다. 20초가 지나면 듣는 이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초가 되는 순간 빨간 신호등이 켜집니다. 더 이상 듣는 이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습니다. 말을 중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40초란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시계에 초침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시작한 뒤 40초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멈춰 보세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제와 관련 없는 말로 낭비해버린다면 대화는 지루함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털 많은 강아지 이야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온갖 종류의 불필요하고 잘못된 세부 내용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다가 시시한 결말로 끝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마크 트웨인의 한 작품에 이런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한 도시에서 트웨인은 짐 블레인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트웨인에게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트웨인은 조바심을 내면서 블레인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마침내 대화를 나누기 딱 좋은 시간대에
블레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블레인은 트웨인을 앉혀놓고 내 할아버지의 늙은 순양에 관한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트웨인의 책을 이미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 할아버지의 늙은 순양에 관한 신나는 이야기는 1500단어에 달하는 분량의 이야기가 단락도 없이 쭉 이어집니다. 블레인은 결코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골아 떨어져 버릴 따름입니다. 블레인이 입을 열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트웨인은 자신이 당한 장난질에 짜증을 내고야 맙니다. 블레인의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가끔씩 범하는 실수, 즉 지나친 세부 묘사와 불필요한 사실들의 나열을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블레인과 같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지만 당신 친구 중에 몇몇은 분명 그와 비슷할 것이고 어쩌면 당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지나친 세부 묘사로 이야기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해조차 힘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잡초밭으로 들어가기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잡초밭으로 들어가고 나면 중심을 잃고 사소한 세부 묘사들 사이를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중심 주제와 연관된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서 말할 때조차도 청중의 주의력을 사로잡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내용과는 별 상관도 없는 이름과 날짜 등을 쏟아놓는다면 그 일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요?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인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조함을 느낄 때에도 말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도록 당사자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의 폭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말을 과도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필요한 세부 묘사나 설명은 짐 블레인의 쓸데없는 말이 그랬듯이 훌륭한 대화를 망쳐놓기가 십상입니다. 세부 묘사를 자제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끝맺기만 했다면 짐 블레인의 이야기조차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두서없고 방향이 없는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목표를 향해서 목적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인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잡담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카페나 술집에서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잡초밭을 일상의 편안한 안식처쯤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너무 바빴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또 우리 집 개가 소화불량에 걸리는 바람에 특별식을 만들어서 먹여야 했어. 또 내 노트북은 고장나가지고 수리점에 갔다가 맡겼고 한 주쯤 전에는 스마트폰 앱이 자꾸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설치해야 됐고 더 이상 이런 사례로 당신을 고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로 지루하죠.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할 일 목록이 적혀있는 200쪽 분량의 책을 사서 보겠는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관리 전문가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놓고 실제로 행한 일은 어떻게 되는지 반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노트북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에 적어놓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귀에 떠벌리는 건 내 자신에게나 또 상대에게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내고야 맙니다. 물론 이미 했던 이야기라도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역시도 아들이 복잡한 게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얼마나 자주 들어주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각 캐릭터의 공격력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늘어놓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과의 대화가 훌륭한 대화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엄마이고 그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건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봉사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은 친구는 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다 말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걱정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당신에게 그 사람의 삶과 업적에 관해서 온갖 종류의 세세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대화라는 큰 틀을 놓고 볼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사소한 일상사를 늘어놓는 것은 잡초밭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방식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현상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특히 게스트가 초조해할 때 많이 목격했는데요. 내가 하나의 주제를 꺼내면 게스트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대화가 방향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종종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어떤 소설이 재밌느냐고 물었을 때 소설뿐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모든 책에 대해서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빌려줄 수 있는지 모르면 장착된 CPU와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려면 사소한 내용을 언급하는 일은 되도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잡초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대방이 한 얘기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예컨대 한 친구가 당신에게 끔찍한 스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는 당신에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갈비뼈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진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그런데 MRI로는 갈비뼈 골절을 확인할 수 없잖아. MRI상에는 연조직만 나타나거든. 혹시 MRI가 아니라 엑스레이 아니었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가 그리고 아마도 우정 역시도 잡초밭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용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에 직면하면 그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충동이나 욕망이 생겨나는데요.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잠깐, 그런데 라는 표현을 어휘 목록에서 아예 제거할 것을 권합니다. 잠깐, 그런데 라는 표현 뒤에는 좋은 내용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잠깐, 그런데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잠깐,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잠깐, 그런데 그건 네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상대의 말이나 인식을 교정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 교정해야 할 사항이 사소한 것이라면 굳이 교정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함께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의 원산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수적이고 어떤 정보가 불필요한지 결정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이 일은 때로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의식적으로 고려하지도 않은 채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사실을 바로잡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세부사항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가 당신 옆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품을 참느라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은 대화를 지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과 상대하고 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나는 집안에서는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직원과 이야기를 하거나 병원을 예약할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일을 내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일터에서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대화를 하느라 너무 많이 지친 상태여서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 나에게는 고객 서비스 상담원이나 서비스 회사 직원들과 제잘거릴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이 되어야 능동적으로 들으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할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집니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모든 대화가 건설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2010년 애리조나 대학의 한 연구팀은 일상적 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녹음 장치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행복했는지 평가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사교적이지 못한 학생들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25%가량 적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70%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건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니며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모든 대화가 다 행복에 기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행복도가 가장 높은 학생들의 경우 나머지 학생들보다 잡담을 하는 시간이 3분의 1 정도 되었고 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2배 정도 더 길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개인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이고 피상적이기보다 깊이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일정한 양의 잡담을 견뎌냅니다.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나 클라이언트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걸어온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대화 전략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상대의 말에 집중할 에너지나 동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분통을 터뜨리거나 진심이 아닌 말들을 늘어놓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담은 귀에 거슬리는 선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억지로 임하는 대화는 우리의 진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자기 여동생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는 한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동료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녀의 여동생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고 주변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관심을 기울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하지만 오늘까지 꼭 맞춰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조금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럼 공허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훌륭한 대화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나는 아예 대화에 임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대화에서 빠져나오세요. 피곤하거나 짜증이 났거나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못합니다.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대화를 한다면 당신은 대화의 결과에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대화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은 아마도 내향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수잔 케인이 자신의 책 콰이어트를 통해서 널리 알린 것처럼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소모적인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만 고독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 정도 수준의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제공해 줍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방과 후에 시간의 25% 이상을 혼자 보내는 10대들이 학업 점수도 높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았다는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수석연구원인 리드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인 건 혼자 있는 상태가 특별히 행복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반발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것처럼 말이지요. 20대들은 비록 고독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고립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더 고양된 기분을 느꼈고 이런 긍정적인 상태는 최소 한 주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독이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또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경험적이고 또 과학적인 근거들 또한 무수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월든 호숫가에 자리 잡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작은 오두막집이나 소음을 막기 위해서 코르크로 마감을 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검소한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독은 정말로 멋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의성 전문가들은 혁신이 고독에만 의존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과 공동 작업 사이의 섬세한 균형으로부터 창의성이 촉발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만든 스티브 워즈니악이 집안에 혼자 있는 동안 퍼스널 컴퓨터를 발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스티브 잡스와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동료 집단과 대화를 나눈 결과였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영감을 얻은 뒤에 그 영감을 고립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가다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연구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 또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외향성과 내향성 모두를 나타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는 발명이나 예술과는 무관한 외향적인 사람일지라도 혼자 보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이후에 더 높아진다는 사실까지도 입증해냈습니다. 가끔씩 대화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대화의 질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고독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버드와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11편의 연구를 수행한 끝에 사람들 대부분이 고립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쪽을 선호하기조차 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 같은 혐오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 대화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대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고 해서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화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하철 안에서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냥 조용히 침묵을 지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대화를 단 한 번만 하더라도 그 대화는 영감에 차고 일깨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대화는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이 세상과 사람들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SNS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관계는 마음만 먹는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폭넓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런 인터넷의 발달 속에서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은 진정한 소통을 더욱더 어려워하고 또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SNS, 인터넷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누군가와 실제로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 또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어렵고 또 두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오픈하고 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눈을 바라보고 진짜 대화, 진정한 소통을 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저를 비롯해서 또 저의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말센스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센스를 키워나갈 수 있는지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센스를 진짜로 체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결국은 사랑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또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이 되면서 결국은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센스가 있는 사람이 말재주가 좋은, 말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삶 속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편안한 밤, 또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